이 선수는 마치 수수께끼 같습니다. 다른 선수처럼 빠르지도 않고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제치는 유형도 아니죠. 그럼에도 경기에서 이기는 건 언제나 이 선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한 클럽에서만 수십 년을 활약한 선수, 바로 토마스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밀러는 바이에른에서 태어났고 10살부터는 바이에른 미넨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클럽의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은 유소년 시절 밀러에게 걸려온 한 통의 부재중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화의 주인공은 당시 미넨 1군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이었고, 그는 밀러에게 직접 1군 승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18살의 밀러는 08-09 시즌 개막전에서 교체 투입되며 자신의 첫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남짓한 시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엔 너무나 짧았고, 그 경기 이후엔 시즌 대부분을 3부 리그인 2군에서 보내야만 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시즌에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독은 바로 루이 파날이었습니다. 파날은 클럽에 부임하자마자 밀러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고, 저번 시즌에 1군에서 단 47분밖에 뛰지 못한 그를 새로운 시즌을 맞아 계속해서 출전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밀러에 대한 기대는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파날은 그의 재능에 대해 이런 말까지 남기게 되죠. 제가 이 팀에 있는 한 밀러는 항상 출전할 겁니다. 리베리와 로번이 모두 출전한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도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평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즌의 밀러는 징계로 결장한 챔피언스리그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죠. 그렇게 그는 파날의 믿음에 완벽히 보답하며 클럽의 분데스리가와 DFB 포칼 우승을 이끌고 자신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A매치를 단 2경기만 치른 채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고, 그 대회에서 무려 5골을 넣으며 당당히 골든부트까지 수상하게 되죠. 그 순간 그의 이름은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때 밀러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밀러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바이에른 미넨은 성공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블을 이뤄냈던 0910 시즌에 미넨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하며 트래블을 노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기어는 늘 밀러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래블을 눈앞에 둔 결승전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꿈을 꾸고 있던 인테르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죠. 심지어 그 이후로도 도르트문트에게 2년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타이틀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넨은 0910 시즌의 우승을 끝으로 좀처럼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2012년 5월 19일 이날 하루만 승리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줄 중요한 경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바로 2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준결승에선 무리뉴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온 터라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승전은 자신들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경기였기에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죠. 그리고 먼저 균형을 깨트린 건 바로 밀러였습니다. 83분 밀러는 절묘하게 뒤로 돌아가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늦은 시간에 터진 골인 만큼 이번엔 정말로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비기어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밀러의 득점이 터진 지 불과 5분 만에 미넨은 드록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결국 승부차이 끝에 비기어는 또다시 상대의 품에 안기고 말았죠. 여담으로 밀러는 지금까지도 이날에 득점했던 순간이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봐도 가장 짜릿하고 감정이 폭발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날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밀러가 많이 아쉬웠을 테죠. 그리고 이 실패들을 경험삼아 그 다음 시즌에 클럽과 밀러는 최고의 반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동안 도르트문트에게 빼앗겼던 분데스리가 타이틀도 오랜만에 되찾아왔고, DFB 포칼까지 우승하며 더블을 이뤄냈죠. 또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선 바르셀로나를 총합 스코어 7대 0으로 이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2-13 시즌의 바이에른 미넨은 그야말로 슈퍼팀이었죠. 그리고 2013년 5월 25일 밀러의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남겼죠.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도 준우승을 한다면 우린 안 좋은 꼬리표를 달게 될 거예요. 런던에서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밀러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래블은 클럽 역사상 처음이자 분데스리가 역사에서도 전례 없던 쾌거였죠. 더 나아가 밀러의 기세는 이듬해 열린 월드컵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번 대회처럼 그는 또다시 5골을 터뜨렸고 이번엔 독일의 우승을 이끌었죠. 트래블에 이어 월드컵 우승까지. 그 순간 밀러는 축구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밀러는 참 이상한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경기에서 이기는 건 결국 밀러였습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그에 대해 축구 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밀러의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비로소 2011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뭐지? 라움도이터? 오, 저는 라움도이터예요.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가 말한 라움도이터, 즉 공간 연주자라고 불리는 이 표현은 밀러와 정말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심지어 이젠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에서도 라움도이터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공간 연주자라는 별명답게 그는 자신과 동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었고 항상 어디서든 득점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죠. 바로 이런 점이 밀러를 독특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한때 의심을 산 적도 있었죠. 2013년에 펩 가르디올라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기술적으로 능숙한 선수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펩이 선호해온 선수들과 결이 달랐던 밀러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펩과의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각각 26골과 21골을 넣을 정도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펩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죠. 세 번째 시즌이 돼서야 마침내 펩은 진정한 라움도이터 활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결책은 놀랍게도 밀러의 플레이를 단순화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것뿐. 그렇게 15-16 시즌의 밀러는 무려 32골을 넣으며 커리어 최다 득점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스트라이커도 윙어도 미드필더도 아닌 그 어떤 전형에도 속하지 않는 단지 토마스 밀러라는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선수였죠. 하지만 밀러같이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건 바꿔 말해 그를 활용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16-17 시즌을 맞아 펩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났고 그 자리엔 안첼로티가 새롭게 선임됐죠. 새로운 전술 아래에서도 밀러는 여전히 핵심 자원이었지만 아쉽게도 득점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즌에 폭발적인 득점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즌엔 고작 9골이 전부였죠. 게다가 이어지는 다음 시즌엔 밀러와 안첼로티의 관계마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벤치로 밀려나자 밀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죠. 제 장점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진 않네요. 저에게서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안첼로티는 경질됐고 그 후임으로 다시 하인케스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다시 예전의 느낌으로 돌아왔고 결국 리그 도움왕까지 차지하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반등은 아쉽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인케스의 후임이었던 코바치 감독과의 궁합이 문제였죠. 그의 전술 아래 움직임의 자유가 줄어들었고 밀러는 리그에서 고작 6골 9도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수에게는 나쁘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리그에서 골이나 도움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본격적으로 1군에서 뛰기 시작한 0910 시즌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밀러는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결과적으로 클럽은 리그와 DFB 포칼을 동시에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첼로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번째 시즌이 문제였죠. 1920 시즌이 시작됐을 때 코바치는 밀러를 6경기 연속으로 벤치에 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밀러에게 있어 가장 무기력했던 순간이었고 진지하게 클럽을 떠나는 것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적 부진으로 코바치가 경질되면서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죠. 그 다음 감독은 수석 코치였던 플릭이 맡았는데 그는 오랫동안 독일 대표팀에서 일해왔기에 밀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밀러는 자신이 가장 편안해하는 포지션에서 다시 뛸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만 8골 2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21도움이라는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신기록이었죠. 더 나아가 이런 밀러의 활약은 클럽의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 벤치를 달구면서 시작했던 1920 시즌은 클럽의 두 번째이자 밀러의 두 번째 트래블을 이뤄내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들의 동행은 2025년 7월에 있었던 클럽 월드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산 756경기, 250골, 223도움. 이런 기록을 쌓는 동안 밀러는 무려 3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토니 크로스와 함께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가 되었죠. 이 중 33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나머지 하나는 바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들어올린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로피의 개수나 기록 수치만으론 밀러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는 이 클럽을 위해 그 누구보다 오래 뛰었고 그의 미소는 팬들에게 항상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뮌헨의 팬들은 오래도록 그를 잊지 못할 테죠. 그의 웃음도, 그의 플레이도, 그의 충성심까지도 그동안 모든 것이 고마웠습니다. 굿바이, 토마스 밀러.